네,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을 예고했던 전광훈 목사가 돌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 공천권을 없애고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그 입을 닫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도 조기 귀국 요청을 했는데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전광훈 목사의 속내가 무엇일까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별을 좀 이야기할 것으로 관측이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요구사항만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전광훈 씨의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있는 주장도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그 내용들이 또 뒤바뀌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전광훈 씨가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대독 형태로서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연결되어 있는 정당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공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본인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유통일당 내에서 그런 공천 과정들 잘 좋은 구상들 마련해서 내년 총선 앞두고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상대당 상황입니다만 이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이제 전광훈 목사가 당초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이제 어제 탁 내놓으면서 요구 사항들이 뭐 공천권 폐지 이런 거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뭐 김병민 최고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 짐작해 보면은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까지 매몰 비용이요? 국민의힘에 투자한 게 나는 많다. 예.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조직의 요구 이미 정광훈 목사가 집어넣은 당원들이 왜 나가요? 그대로 있읍시다. 뭐 이런 요구도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 후원하는 분들의 요구도 있었을 거고 이런 뭐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이 정광훈 목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대를 안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당원과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이 당원들을 동원 조직으로 생각해서 필요할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는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토론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성장시키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쓰고 버리는 형태로 되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정광훈 목사가 넣은 당원분들도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광훈 목사의 행태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합니다만은 당원 민주주의라든가 당원에 의한 공천이라든가 이런 그 정당 민주주의 부분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상대를 하지 않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뭐 지도부에 속해 계십니다만 네. 김 대표가 뭐 굳이 따지자면 상대를 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입장이었다가 어젠 좀 강하게 발언을 냈어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예 좀 더 끊어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좀 지도부 어떻게 중심을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과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또 뉴스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전광훈 씨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노이즈 마케팅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능한 한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예. 국민의힘과 다른 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게 되면 정광훈 씨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현재로서는 정광훈 씨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일을 촉발시켰던 계기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또 행동들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당원들과 또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를 정리하고 갈 때 이 문제를 끊어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황정근 변호사를 임명 선임을 했고요. 예. 조속하게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당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당의 여론을 오히려 안 좋은 방식으로 퇴행시키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윤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점을 시종 일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리위가 열린다라고 하면 물론 거기서 결정을 예. 하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징계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윤리위원들이 다 구성이 될 것이고요. 윤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지위 고하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당에 해를 끼치겠던 사람들의 언행,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윤리위원회 내부의 평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심사는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서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있는 분위기로 보건대 아마 강력하게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 이제 원래 이별을 하려고 했다가 약간 이제 방향이 선회가 된 건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내가 잠시 보류를 한 거다. 신당을 창당을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요청을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좀 추측을 제가 아까 함께 말씀드린 해보실 수 것처럼 있을까요? 뭐 주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정치인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본인이 집어넣은 당원들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저 말도 자주 바뀐 분이고 그런 면에서 믿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문제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가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네. 정광훈 목사와 설전을 주고받았던 홍준표 시장을 상임 고문해서 뜬금없이 해촉했어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홍준표 시장이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에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는 당내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와 연결되어 있는 당내 인사는 누굽니까? 자칭 이제 수석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이분에 대한 거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정광훈 목사와 단절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도부와 이제 뭐 당에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호한 조치가 선행이 좀 돼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일단은 뭐 신당 창당 미뤄두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뭐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지층 이탈이나 영향을 준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께 소비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 대독들을 했던 내용인데요. 정광훈 씨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대독했던 사람이 자유통일당의 사무총장입니다. 그럼 기존의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신당 창당이라는 게 말씀 주신 내용들과 다 하나둘씩 모든 내용들의 모순들이 발생합니다. 어제 있었던 내용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데 뉴스가 되다 보니까 저도 살펴봤는데 중도층들의 이탈 문제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도층들의 이탈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꼽히는 건 정광훈 씨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일들인데 그들의 메시지와 행동들이 사실상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어긋나 있다는 것은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 봅니다. 이런 뉴스들이 소비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젊은 청년이 목숨을 끊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현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중요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정광훈 씨 논란들 하루빨리 더 이상 정치권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또 국민의힘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 전 목사의 어떤 논란에 앞서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있었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설화가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이 SNS에 올렸던 글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보좌진들의 실수다라고 생각해서 글귀를 이제 지웠다는 겁니다. 최고위원뿐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라면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또 SNS의 글귀에 대한 문제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국민의 보편적인 기준에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설화가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당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국민의 보편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들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당내 구성원들이 이런 설화 또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선 범죄에 연루가 돼 있다면은 이를 단호하게 끊어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금 신뢰성을 담보하고 회복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혹시 보셨습니까? 좀 네,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저는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예. 또 집단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어쨌든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이니까 한국에 왔으면 일단 좋은 것부터 배워야죠. 좋은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정치에서도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부터 배우려고 했던 저는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내에 이 황색 언론과 도색 정치가 톱니바퀴처럼 막 물려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는 언론이 있으니까 이분 거기에 이제 재미 붙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여당이고 나는 한국 사회에 좀 더 포지티브하게 정착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 드리고 싶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고 있는 권위의 부족 탓이기라도 합니다. 현재 이 김기현 대표 체제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에 의해서 짜여진 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성원 개입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 뭐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게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다. 다 같은 색이잖아요. 다 이제 친윤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경쟁의식, 조심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나온 하나의 좀 해프닝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도부 권위 부족에 대한 부분은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위 부족이라기보다는 선출된 최고위원 개별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면 아마 민주당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얼마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성 성격의 발언을 쏟아냈는가 하면 서영교 의원의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 정청래 의원의 상시적으로 국민들께 지적되고 있는 막말, 다 최고위원들에 대한 행동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설화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민주당도 아마 모를 리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명 한 명의 발언이나 행동들 때문에 혹여나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숙고하는 모습을 가져가겠다는 게 나름의 자성을 하게 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한 노력들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50보 100보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발언의 경중을 보면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서 입장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야당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것이 좀 본연의 의무처럼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과도한 조롱성에 대한 조롱성 비판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여당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포지티브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야당보다도 더 야당을 공격해요. 이 과연 집권당다운 모습인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격성을 느끼십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오다가 보니까 이제 플랜카드도 뭐 돈봉투당 이런 거 뭐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플랜카드보다는 차라리 뭐 1,000원의 아침이라든가 또는 뭐 KBS 수신료 분리 납부라든가 이런 민생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 좀 걸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먼저 그렇게 앞서 나가야지 야당도 정쟁을 적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불러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러면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지금 이게 정치가 실종되고 극단적인 갈등의 상황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만이라도 대통령실과 다르게 정책 중심으로 가고 또 야당과 좀 협력하는 그런 손을 먼저 한번 내밀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라든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리 도처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법이 통과가 돼서 현수막을 정당이 의무적으로 한 보름 정도 붙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또 네거티브성 정치 메시지들이 정말 국민들께 이른바 혐오감을 준다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었던 지난 도처의 현수막을 보면 사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의 수위를 좀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돈봉투 관련된 거 이제 우리 조금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워낙이나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의지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의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또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혈세를 통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 아닙니까? 그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퇴행적인 일들이 일어난 점,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자체 조사는 하지 않겠지만 대신에 송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부 언론 취재 내용을 보면 귀국은 하지 않을 것 같고 당장 일단 22일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귀국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 어떻게 바라보면 일단 되는 뭐 겁니까? 상황 파악인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인 것 같은데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이제 녹취록이 나올지 안 나올지 문제 이거는 이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사과했다고 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과 안 하시잖아요. 도청 사과 안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이 조건을 건 적도 없어요. 당내에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왜 이 도청 파문이 불거지는 시점에 수사가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런 의심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대표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완벽하게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이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자체 조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잖아요. 자체 조사라는 게 셀프 조사로 가능하냐? 맞습니다. 사실은 정당의 수사나 조사라는 것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만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송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에 대한 어떤 총평을 해주신 거니까 이 내용 그냥 나온 김에 짚고 가겠습니다. 네, 닷새 만에 사과였기 때문에 매우 늦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첫 번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녹취록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나왔던 메시지는 왜 이 시점에 그 여당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이른바 덮기 위한 용도 아니냐라는 방식의 논평들이 이제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하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시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돈봉투 파문의 한복판에 있었고 결국은 이 돈을 뿌렸다고 지금 현재 녹취록까지 다 나와 있는 이정근 부총장이라는 인물을 실질적인 정치적 중량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이후로 사무부총장에 임명했던 사람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1심에서 기타 다른 범죄 혐의 때문에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범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조속 귀국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의 녹취록이 사무부총장, 전직 사무총장 관련된 목소리가 드러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행동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복판에 서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윤리 심판원을 가동하는 등 당에서 출당 조치 등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서 정말 과감하게 행동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체 진상조사 이야기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소리냐 셀프 조사로 만족할 수 없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조사 수용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검찰이나 경찰 조사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윤리 심판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김병문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 이상의 저는 해결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구태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뭐 제가 좀 칭찬하자면 당원 투표가 100%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대의원이 지역위원장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표는
또 표의 등가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표가 탐이 나니까 어떤 금전적인 거라든가 또 뭐 향응 제공이라든가 이런 유혹들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요. 여야가 차떼기당이 돈봉투당 비판하고 돈봉투당이 다시 차떼기당 비판해봐야지 국민들한테 혐오만 부축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정당은 정당 혁신안을 내놔야 돼요. 국회 혁신안을 내놔야 돼요. 제가 이 토론회장에서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21대 국회는 애초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 개혁안이라든가 정치 개혁안을 늘 관례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안도 없이 시작된 게 21대 국회예요. 저는 이 민주당의 문제가 물론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죄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각 당이 전부 다 당내 민주주의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특권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헤집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혁신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일인데요. 예. 제가 이제 윤리심판원 문제를 지적했던 이유는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발언의 설화 때문에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을 꺼냈다고 윤리심판원에서 1심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윤리심판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처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들이나 인사들은 조치가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웅래 의원.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결국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천억 대 배임 등에 대한 문제로 기소까지 됐는데 결국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셀프 징계 면제를 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크고 있는 상황인지 그 뒤로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숱한 도덕적 논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까지 돼도 결국은 윤리심판원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의 사례를 빗대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정근 부총장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무총장 등 해당 인사들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 취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건 진상조사한 별개의 일들이거든요. 나와 있는 일들만 갖고도 윤리심판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가동되지 않는지 이재명 대표는 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는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적정수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도덕 불감증이 만성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요. 국민의힘도 발언의 설화,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윤리위원회 즉각 가동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이 공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특히나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는 의혹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다 끄집어내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우린 똑같이 무슨 이야기 하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같이 수사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꺼내버리면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거지 조선시대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시점은 이 돈봉투 문제라는 것과 정당 내의 민주주의라는 것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때로는 비판하지만은 때로는 하나의 적극적인 혁신안도 내놓고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정치가 발전하는 방법이지 무조건 비판한다고 그리고 또 지금 저는 아까 이 영상 보고 참 아유 좀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당이 야당 그 돈봉투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청에 항의 방문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회 상임위 열어가지고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면 되죠. 저런 식으로 퍼포먼스에서 그림 하나 내려고 하는 저런 정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나갈 방향성은 정당 혁신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자체 조사 이야기를 했다가 주말 사이엔 그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선회가 되고 거기서 나온 게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 조기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각 전문가들 입장이나 이런 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 귀국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빨리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했단 말이죠. 지금 하지만 그런 그럼에도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예. 자체 조사 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세 명이 뭔가 사고를 쳤다고 칩시다. 제가 수사권도 없는데 제가 앵커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본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데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거. 이거 정당의 내부에 있더라도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도 당인의 한 사람이지만 저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 말에 늘 찬성합니다. 선당 후수하는 사람 저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당 역사상 단 한 명, 결국은 송영길 대표 개인도 정치적 생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의 하나의 누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집단의 이름으로서 송영길 대표에게 희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좀 지켜보시죠,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선당 후사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 명도 못 보셨다고 했는데 한 명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의 얘기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이른바 정부 조사로 촉발되고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본인의 무고함
또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고 싶다. 또 아버지에 관련된 문제 쪽에서 잘못된 일들도 있으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던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매듭짓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늘상 이런 문제 나오면 얘기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해서 대법까지 판단받게 되면 2019년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아직도 대법에 판결이 안 났거든요.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내용들만 가고도 야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만 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에 녹취에 함께 들어가 있는 윤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태한 정당이 되는 길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 그리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무한정 뒤로 미루는 것은 정치권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를 방기하는 거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아마 저기 김용민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거 듣고 바로 조치할 것 같아요. 조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조치의 부분, 사실은 자체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치에 있어서는 좀 향후 어떤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윤리위원회라든가 뭐 다양한 또 자진 탈당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이 그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계 문제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제 돈을 돌린 사람은 굉장히 이제 처벌이 높을 수 있습니다만 받은 사람들은 2008년도에 있었던 박기태 전당대회 사건을 보면 이제 벌금 한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정치관계법에 있어서의 차기에 출마를 못하는 상황은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법률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당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치적 진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복잡한 겁니다. 네. 그래도 현재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라고 저는 뭐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뭐 참 죄송합니다만은 일벌백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기본값일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제일 부담스럽겠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을 한껏 높여서 당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나 지도부가 도덕적인 엄격성을 높여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들을 바탕으로 칼같이 처리가 가능할 텐데 지금 이 문제를 만약 꺼내서 윤리심판원 등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기타 사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 때문에 아마 좀 고심이 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편으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나 반명계 또는 뭐 친명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구습에 젖은 정치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좀 모멘텀이 부족했는데 이게 좋은 하나의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송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밀월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게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친명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우원식 의원을 밀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송영길 대표 쪽을 친명 쪽에서 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분 정도. 예, 네. 밀월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돈봉투를 받았던 사람 중에 친명계 7인인가요? 그 멤버가 들어가 있다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과거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송이 연대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연대, 이심, 송심 등 송영길 전 대표와 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와의 밀월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돈봉투로 인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당대표가 됐는데요. 그렇게 밀었던 힘의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은 지금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예. 굳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얘기를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있었던 건 2021년도 그 당시 봄, 초, 여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될 때 혐의가 경선 자금을 받았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시기가 결국은 송영기 전 대표 돈 봉투가 있었던 전당대회 시기랑 비슷비슷합니다. 하나가 갖고 있는 혐의는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 돈 봉투를 조직적으로 뿌리고 또 한 사람이 받고 기소돼 있는 혐의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선 자금을 불법으로 도달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든 일들이 민주당의 지난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덕성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병민 최고위원이 예. 시기를 자꾸 뭉뚱뭉뚱 해가지고 막 그 교집합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겨울에 했습니다. 한겨울에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은 한여름에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존재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송이연대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는 이미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룰 세팅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서 그때 송이연대가 나왔다. 시기적으로는 5, 6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7인회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그 당시에 전당대회 때 홍영표 의원 캠프의 좌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를 밀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재성 전 수석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차의 어떤 예고편이다 이런 발언이 또 나왔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지금 다시 2차 체포 동의안이 나오는 게 여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검찰이 지난번에 기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허무맹랑하다는 이야기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가정 자체가 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질문을 여당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꺼냈던 건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얘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뭐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몸을 담았던 인사고 또 이른바 친문 진영 혹은 비명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지금 있는 일들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란 연결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일들이 여전히 다 해결이 깔끔하게 매듭짓지 않고 나오는 일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된 일들에 대한 걱정들이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앞서 이재명 대표가 뭐 국면 전환 이런 거 언급 안 했다라고 하긴 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 대표는 이번에 사과하면서 언급은 안 했지만 이번 돈봉투 의혹 사태가 시점이 미묘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간혹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있을 겁니까? 수 있죠. 이게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정근 씨 문제도 이미 민주당이 여당의 시절에도 뭐 말썽이 나왔었어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 터뜨리고 왜 지금 와서 터뜨리느냐. 그리고 또 이게 1년 가까이 이정근 씨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가 됐고 녹취된 내용이 파일이 3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일찌감치 인지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도청 사건 때문에 전국 여수선할 때 나왔느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현재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언급을 해주셔서 좀 저희가 다뤄보자면 사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때 그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어서 지금 교집합이 이번 상황과 또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2008년도에 있었던 문제가 아마 2012년도에 한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끄집어냈고 예. 결과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졌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민주당이 만약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당 간판까지 내릴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당시 한나라당이 간판을 내리고 새누리당이란 당명이 출범하기까지 과정에는 디도스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 돈봉투 판문이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벌써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체육관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 돈을 조직적으로 뿌렸다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줬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없애겠다는 이유로 당까지 아예 변화시키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죠. 그게 끊어지고 난 다음 그 당시 민주당에 있었던 해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보면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비난 일색의 발언들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랬던 민주당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서 더 정치 문화는 선진화돼야 되는데 이 돈을 단순하게 개별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을 뿌린 정도를 넘어서서 돈을 마련하고 만들고 또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그 뒤에 가서 청탁 등 온갖 구설수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내에서 과거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상황에 준해서 과연 어떤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 벌어진 만큼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어떻게 혁신해 나가게 될지 민주당의 숙제가 저는 남겨진 일이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비슷하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발생이 됐고 또 적용되는 혐의도 동일하고 이런 상황이 또 뭐 물론 다른 계열의 당입니다만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 상황은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뭐 저기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민주당에 아직도 남아있는 퇴행적 대의원 제도입니다.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을 꼽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이 또 표의 등가성이 한 일반 당원이 한 35배, 6배 정도 된단 말입니까? 이 대의원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당내 대의 민주주의를 빨리 이제 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면서 사실은 이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바꿔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하나의 중도적인 이슈도 선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하나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원죄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정당 혁신을 하지 않고 인적 쇄신을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인적 구성원이라는 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분들 그대로 다 승계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되지 않은 초재선들 데리고 와서 그냥 내리꼽아서 국회의원 시키고 하니까 정당의 역량이라는 것이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저는 그대로 이제 이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다음 총선을 위해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당 혁신과 인적 쇄신까지 가는 하나의 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견입니다. 이제 사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좀 시작되려는 조짐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원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예. 현역 의원들은 아직도 뭐 개파 갈등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돈봉투육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귀국을 했다가 이제 물론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만 또 곧 정식 귀국하게 되는 이낙연 전 대표를 기점으로 좀 비명계에 대한 시선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입니다만 좀 어떻게 상황 보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뭐 민주당 내에 있는 계파의 흐름들까지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전해지는 얘기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양한 세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결집을 하기 위한 뭔가의 구심점, 기타 또 다른 대안들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현 대표랑 대통령 선거 때 세게 맞붙으면서 예. 지금 나오는 사법 리스크의 거의 모든 대장동 의혹들이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골이 또 꽤나 깊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있는 내용대로 사람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저는 시스템 중심의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셨던 혁신 얘기를 주셨는데 대통령 선거를 한 열흘 정도 앞뒀을 때 이재명 당시 대선 주자가 갑자기 정치 혁신을 꺼내서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대선에 떨어지더라도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정치 혁신 얘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이라는 게 말로는 얼마든지 얘기하기 쉽지만 내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정치권에서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큰 외부의 충격파가 있을 때 혁신이 가능할 텐데요. 그 혁신을 꺼냈던 얘기가 선거 전에 표를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하고 사람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제도 시스템의 변화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지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은 이제 뼈를 깎는 건 아니고 가족 혁자의 새로운 신자는 가족을 벗겨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뭐 좋은 말씀이고요.
이낙연 대표도 이제 민주당의 자산입니다만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파 투쟁이나 권력 투쟁이 아닌 지금은 혁신 투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개파 무임에서입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도 좀 전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뭐 정치인들이 질문이 오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말씀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 정도 되면은 향후의 집권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 대표도 좀 그런 말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정식으로 6월에 귀국을 한 뒤에는 비명계 움직임 좀 결집하는 움직임이 예상이 뭐 결집은 될까요? 되겠죠. 결집은 된다고 보는데 그 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당의 구성 자체가 이미 좀 뭐라고 합니까? 좀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당원들 구성 자체가 이제 친명 당원들로 한 80% 정도로 바꿔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평가하자면은 본인의 자생적인 능력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업어서 이제 정치를 한 측면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야당이 되면서 친문에서 친명으로 어느 정도의 좀 이 흐름의 교체가 되다 보니까 큰 세력을 형성한다거나 시대적 조류를 만드는 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